이란이 이스라엘에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전 세계가 3차 대전을 걱정하는 그 순간 한이란 출신 방산 전문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은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말이죠. 바로 한국의 K방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싸구려 카피 국가라고 무시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중동 전쟁보다 더 충격적인 이 여자의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 나바비입니다. 42세, 현재 제네바 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제 과거부터 털어놓아야겠어요. 저는 이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요. 그날 이후 저는 하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바로 그 무기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군사 전략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충돌로 유럽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제네바에서 일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서구 동맹국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란 수도 인근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스텔스 미사일을 분석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적국의 기술이지만 그 정밀도와 파괴력의 경외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게 만든 그 무기들의 후손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로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 밤 분석 보고서를 쓰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적의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실까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다윗의 돌팔매, 그리고 수많은 정밀 유도 무기들.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저의 편견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모방만 잘하는 이류 기술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적대감까지 있었어요. 또한 내 반정부 시위에 사용된 전자장비에 Made in Korea라는 라벨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위험했고 적들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 편견 속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편견이 곧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유엔 안보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제네바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국제 무기 분석 회의가 열렸어요.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최근 중동 정세와 유럽의 재무장 동향이었어요.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이 프랑스, 독일과 대규모 계약을 맺으려 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서구 동맹국들의 무기 거래군요.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시아 국가들도 카피를 잘하더군요. 기술을 훔쳐와서 약간 변형한 다음 싸게 파는 전략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그때 스페인 방산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바비 박사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건 한국의 K방산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자동차 말고 무기도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카피가 아니에요. 폴란드가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거든요.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 때문에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무기를요? 그럴 리가 없죠. 아마 가격 때문일 겁니다. 아닙니다. 스페인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능 때문입니다. 한국의 천무는 사거리 80km의 GPS 유도 기능까지 갖춘 정밀 타격 무기예요. 거기다 300km까지 날아가는 전술 탄도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기술이 한국에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미국이나 이스라엘 기술을 베낀 거겠죠.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바비 박사님, 혹시 한국 방산에 대해 직접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거만하게 답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패턴은 뻔하지 않습니까? 서구 기술을 베끼고 값싸게 만들어서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그때 독일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레오파드의 전차 대신 한국의 K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자주포도 독일 제품 대신 한국의 K골 택했어요. 가격 때문이 아니라 성능과 납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여러분이 한국 로비스트들에게 당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아 국가들의 마케팅 전략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스페인 관계자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제 발사 테스트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발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어 정확한 목표점을 타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정밀도와 파괴력은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의 하이마스나 이스라엘의 다연장 로켓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제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스페인 측에서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가 여러분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어요. 스페인 측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국을 조롱할 거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천무라는 이름부터 웃기네. 하늘을 덮는다고? 과대 광고의 전형이군. 하지만 기술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239mm 구경의 GPS 유도 로켓, 80km 사거리, 12발 동시 발사 능력.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폴란드 수출 계약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심지어 공동 개발까지 한다는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돼. 어떤 국가가 자국의 핵심 기술을 이렇게 쉽게 넘겨주겠어. 저는 MIT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항상 겸손했지만 성적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수했죠. 그때도 저는 불쾌했어요. 왜 아시아인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느냐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업 성취가 아니라 실제 군사 기술이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다른 무기들은 어떨까요?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하나씩 조사할수록 놀라움이 커졌어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세계 9위까지 올라섰다는 사실이었어요.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성장했다는 데이터도 있었죠. 불가능해.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하단 말이야?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죠. 특히 폴란드 사례가 충격적이었어요. K 전차 980대 중 80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K9 자주포도 670대 중 620대를 폴란드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미친 계약이네. 이렇게 기술을 넘겨주면 나중에 경쟁 상대가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의 전략이라는 거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서구식 방산 수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핵심 기술을 블랙박스 처리해서 절대 공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카피가 아니야. 이들은 자기만의 철학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구체적인 기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천무의 탄도 계산, 파괴력 측정, 정밀성 데이터, 하나씩 검증해 보려 했어요. 혹시 과장된 것은 없는지 말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무의 239mm 유도 로켓은 CP 원용 오차확률 10m 이내의 정밀도를 보였어요. 이것은 미국의 GMLRS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건물 한 채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말이지. 더 놀라운 것은 300km 사거리의 전술 탄도미사일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다연장 로켓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다른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고대 무기인 신기전에 관한 문서였어요. 스페인 측에서 함께 보내준 역사 자료였는데 처음에는 왜 이런 걸 보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읽어보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48년 세종대왕 시대에 이미 로켓 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신기전이라는 이름의 로켓을 화찰하는 다연장 발사대에서 100발씩 쏘았다고 했습니다. 1448년이라고? 그때 유럽은 아직 대포도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인데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신기전은 대, 중, 소세 종류가 있었고 대신기전은 길이가 5.6m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서 폭발하는 유도 기능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현대 로켓의 원리와 똑같잖아.
500년도 더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고? 조선시대 기록을 더 찾아보니 화차의 설계도까지 남아 있었어요. 각도 조절이 가능한 발사대, 백발 동시 발사 능력, 이동식 플랫폼. 이것은 현대 다연장 로켓의 개념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역사였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갑자기 방산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신기전으로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기록이었어요.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화차를 이용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무기. 그래, 이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구나. 저는 현대 한국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분단국가로서 늘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군사대국들이 있죠. 이런 환경에서 무기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천무의 데이터를 다시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 의지의 결정체였어요. 정밀하고 강력하며 동시에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이해가 돼. 왜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폴란드도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나라잖아요. 생존을 위한 무기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중요한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려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며칠 후, 저는 폴란드 안보 분석가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렉 쿠알스키라는 분이었어요.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왜 독일이나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나바비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정말 믿을 만한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셨나요? 계약 조건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공장 건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심지어 미래 개발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런 조건이라면 한국 쪽에서 손해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한국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파는 거예요. 저희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동맹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렉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K 전차 980대 중 80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처음 180대만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다는 거였어요. 공장 건설비도 한국이 투자합니다. 기술자 교육도 한국에서 해주고요. 심지어 미래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것도 공유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나중에 폴란드가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마렉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했어요. 같은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끼리 힘을 합치자는 거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방산 수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생존자입니다. 마렉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폴란드도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아왔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를 잃고 난 후의 무력감, 언제 또 공습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 한국 사람들도 그런 감정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마렉이 계속 말했습니다. 생존의 의지이자 동시에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기도 하죠.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했죠.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를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어요.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모두 안보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이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주변 강국의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었어요. 이들은 무기 장사꾼이 아니라 생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조사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이들은 모두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화의 경우 태양광, 화학, 건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방산 기술이 민간으로 전환되고 민간 기술이 다시 방산으로 응용되는 선순환 구조였죠. 이게 바로 한국식 방산 철학인가. 저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단순한 카피캣 국가로 봤지만 실제로는 독창적인 전략을 가진 나라였던 거죠. 일주일 후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K방산 총책임자인 김태현 박사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직접 묻고 싶었어요. 왜 이런 위험한 계약을 감수하는지 말이죠.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김태현 박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눈빛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바비 박사님. 저희 K방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핵심을 물어봤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한국은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려 하는 건가요? 이런 계약은 한국에게 손해 아닌가요? 김태현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바비 박사님,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국방력 강화와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겠죠. 틀렸습니다. 김 박사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군사강국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천무 같은 다연장 로켓을 개발한 이유도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수백 문의 포가 겨눠져 있거든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던 안보 위협이 한국에게는 일상적인 현실이었던 거죠. 그럼 왜 다른 나라와 기술을 공유하는 건가요? 김 박사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나바비 박사님,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같은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술 우위가 사라지지 않나요? 우위가 사라진다고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폴란드에서 K 전차를 생산하게 되면 그들의 기술과 우리 기술이 결합되겠죠. 그러면 더 좋은 전차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발상에 놀랐어요. 기술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이라니 제가 상상도 못한 접근이었어요. 우리는 동지를 지키기 위해 나눕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면 그것이 곧 자유 세계 전체의 안전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방산을 단순한 비즈니스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의 말을 듣고 보니 이것은 가치와 신념의 문제였어요. 김 박사님, 그럼 한국은 이익보다는 이념을 중시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익과 이념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폴란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시장이 열립니다. 유럽 전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죠.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어요.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김 박사가 강조했어요. 무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예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는 거래할 수 없죠. 신뢰요. 맞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기술을 이전하고 공장을 지어주는 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메시지죠. 그 대사 한마디에 제 신념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윈윈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나바비 박사님, 혹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 박사가 제안했어요.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제 편견을 완전히 버린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제가 배워야 할 나라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제 소속 연구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조사한 K방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거였죠. 보고서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고민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방산의 허상과 실체라고 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생각해보니 그런 제목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 K방산의 전략적 접근,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선 국제 생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을 카피캣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독창적인 전략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기존의 서구식 접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들은 무기를 단순한 상품으로 보지 않고 국제 안보 네트워크 구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계약 사례를 자세히 분석했어요. 5조 원 규모의 계약이지만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죠.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어요.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에게 손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시장 진출과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분석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한국 방산의 기술적 우수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의 성능은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했어요.
K239 천무는 239mm 유도탄으로 80km 사거리를 가지며 300km 전술 탄도미사일도 발사 가능하다. 이는 현존하는 다연장 로켓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이들은 무기를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었어요.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는 중소국가들의 연대를 추구하는 거였죠. 한국의 방산 수출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 전략의 선두에 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향후 국제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동료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며칠 후 연구소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논의되었습니다. 나바비 박사, 정말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독일 출신 동료가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프랑스 출신 연구원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핵심 기술을 그렇게 쉽게 넘겨줄까요?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략입니다. 기술 공유를 통해 더 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연구소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한국이 앞으로 방산 분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세계 사회 안에는 확실히 들어갈 겁니다. 어쩌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들의 전략은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날 회의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는 배워야 할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태현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주었어요. 처음 만나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바비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요. 첫 일정은 평택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견학이었어요. 천무를 생산하는 곳이죠.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천무의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로켓 발사관, 유도 시스템, 차량 셰시, 모든 것이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 수출용 천무도 생산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일부는 여기서 만들지만 대부분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직접 설비를 구축하고 현지 직원들을 교육할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폴란드 직원들이 익숙해지면 그들만의 아이디어도 나올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협력의 힘이죠.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느꼈거든요. 저분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조국의 안정과 동맹국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에 몇몇 기술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영수 씨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왜 방산 분야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군 복무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직접 느꼈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무기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될까 하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워낙 정밀한 작업이다 보니 힘들죠. 하지만 제가 만든 부품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만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명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을 총괄하는 곳이었어요. 연구원들과의 토론에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50대 연구원이 말했어요. 가장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거죠. 가장 필요한 무기요? 네, 우리처럼 안보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무기 말입니다. 그들은 기술 개발을 할 때도 단순히 성능만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용 효율성, 운용 편의성, 유지보수 용이성까지 모두 고려한다는 거였죠. 저녁에는 김태현 박사와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사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도우려 하는 건가요? 김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나바비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폴란드도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심 기술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요? 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은 가치를 공유해야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죠.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가 폴란드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울 동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방산 철학이 무엇인지를요. 이들은 무기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박사가 말했어요. 나바비 박사님,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파괴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무기는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신념이라는 거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신념을 공유할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그들을 적이라고 배웠지만 이제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다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 파괴가 아닌 보호의 철학 말이에요. 제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적국에서 배운다. K방산이 제시하는 새로운 국제 안보 패러다임.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이미 머릿속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는 총이 아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제 보고서는 유럽 안보 정책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유럽 간의 방산협력을 담당하는 자문위원이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김태현 박사와 화상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끼죠. 세상에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거요. 특히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무기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대한민국.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함께 하고픈 감동과 함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